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K입니다. 새로움의 탄생과 진화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부터 무조건 새로워야 해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현실을 벗어나 초월하여 이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초현실 세계로 한번 가볼까요? 고고! 자, 비성, 우리의 무의식 세계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무의식의 세계, 내가 의식할 수 없는 세계잖아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을 꿀 때? 그럴 때가 무의식 세계가 아닐까요? 그러네요. 일상생활에서 종종 마주하는 용어나 이름, 한 장의 그림, 예컨대 사과, 펜, 자동차, 철수, 영희, 모나리자, 그림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통상적으로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진 것에는 명백한 의미가 있겠죠. 그 명백한 의미 이외에도 특별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상징이라고 해요. 상징? 네. 이를테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구분하는 사과, 선악과라고 하죠. 선악과라면 보통의 사과는 아니겠죠. 자, 이브가 아담에게 맛보라고 전해진 그 사과는 유혹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다른 것은 다 먹어도 그것만큼만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그것만큼만 먹고 싶잖아요. 결국 그들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렇죠. 용에 빠져 쫓겨나게 되는 신세가 돼버리는 거죠. 자, 그림들 보실까요? 거기. 자, 이브와 아담을 그린, 아담과 이브를 그린 그림들은 꽤 오래전부터 이런 그림들을 그려진 걸 볼 수 있죠. 그것은 그만큼 이 장면이 어떤 상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비성, 그럼 이미 힌트를 조금 준 것 같긴 한데, 기호와 상징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시나요? 기호와 상징이요. 그냥 단어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두 가지 단어가 유사해서 이게 구분이 되겠냐 싶지만은 앞서서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단어에 특별한 의미적인 함의가 들어가 있을 때 그게 바로 상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잘하네. 네, 앞서 예시를 주셨던 그 선악과도 사과라는 기호적인 의미보다는 그렇죠. 유혹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함의가 되는, 그래서 상징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빙고. 정말 비송 대단해요. 자, 그러면 좀 전문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언어학, 기호학, 심리학, 예술학에서 이런 기호와 상징을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그럼 다음 그림자를 보면서 학습의 강도를 좀 높여봅시다. 네. 비송,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자, 여기에 이미지, 심볼, 마크,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 네. 사인, 디자인, 텍스트, 레터, 메시지, 커뮤니케이션, 이런 글자가 써 있네요. 그렇네요. 네, 이 단어들은 어느 정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분명 이렇게 각기 다른 말을 표기했던 것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뭔가 다르니까 각기 다른 단어로 표현을 했겠죠. 그렇죠? 말해봐요. 제가요? 제가 이걸 다 구분해서 무슨 언어학자처럼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늘 쓰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번에도 그 기질을 한번, 비성의 기질을 발휘해서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뭔가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위에 있는 글자를 좀 묶어놨고, 아래에 좀 묶어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위쪽 그룹과 아래쪽 그룹이 구분이 된다라고 그렇죠. 힌트를 주셨으니까 여기서 적극적으로 이제 눈치껏 한번 유추를 해보면 혹시 위쪽 그림이 앞서 말한 상징의 영역이고 아래쪽 부분이 기호의 영역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쪽 그룹에 있는 단어들이 사물이 지시하는 것 외에도 특별한 함의가 더 있을 때 사용되는 말이고, 또 아래쪽에 있는 단어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언어, 그렇죠. 그러니까 기호를 말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유추를 해보거든요. 역시, 나 분명히 미리 말한 거 아니에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스마트해요. 자, 맞아요.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위쪽 영역의 상징의 영역, 이미지, 심볼, 마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자, 초현실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인이나 디자인이나 텍스트, 레터, 메시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글자들은 비성이 말했듯이 조금 다른 영역이에요. 보다 정확한 소통을 위해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할 때 쓰이는 말이죠. 자, 빨강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간 교통 상황에서 빨간불이면 멈춰야죠. 그렇죠. 노란불이면 기다렸다가 파란불이면 가는 거죠. 자, 그런 것들 서로가 약속을 했죠. 그럼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반면 이미지, 심볼, 마크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다면 이를테면 이 영역은 빨간불이면 꼭 멈춰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지나가라는 말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징은 때에 따라서 이렇게 모호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는 감춰진 무언가를 내포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황에 따라 누구에게는 갈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멈춰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징은 정확하게 정의되거나 완전하게 설명될 수 없는 감각의 언어, 감각의 기하, 의식과 함께 동반되는 때로는 상반되는 무의식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야, 이 설명을 들으니까 상징도 장난 아니게 학습의 깊이가 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초현실주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그 전 단계에 우리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봅시다. 비송, 이미지라는 어원이 이마고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이마고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마고요? 이마고? 처음 듣는 단어인데요? 이마고? 이마고? 마고? 이마고? 마고 알버? 그게 뭐예요, 이마고가? 네. 어쨌든 비속에 조금 대단한 것 같지만 전혀 유추하지 못했습니다. 자, 네. 이마고는 유령, 귀신,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마고 할멈이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제가 농담을 해도 뭔가 이유 있는 농담을 한다니까요. 자, 네. 이와 비슷하게 주스 이마기움, 또 시뮬레이션 들어보셨죠? 네. 예, 그 어원은 시뮬라크룸이라고 해요. 그 뜻은 또 무슨 뜻이냐면요. 네. 유령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시뮬레이션의 어원이 유령과 귀신에서 나왔다고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예측해서. 그렇죠. 유령과 귀신을 뜻한다고 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어 피규어를 볼까요? 피규어 형상. 피규어 있잖아요. 그쵸? 네네네. 네. 그 어원도 이제 피규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거 역시도 귀신.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형상이라는 말로 대치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미지, 시뮬레이션, 피규어라는 말이 유령, 귀신, 그림자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그럼요. 그럼 유령, 귀신, 그림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초현실?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게 그렇게 이어지네요. 그러니까 초현실주의가 뭘 그리는 거라는 것을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럼요.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궁금한 점은 왜 이미지라는 말이 초자연, 초현실적인 것과 관계가 있느냐는 것이죠. 한번 질문해 볼게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진짜 세계에 대한 그림이자 달리 말해 마치 진짜를 복사한 재현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다면 진짜 세계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말하는 것일까요? 혹은 이상 세계인 하늘 세계를 말하는 것일까요? 왜 저를 보시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 미안해요. 자, 질문을 통한 답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세요. 자, 이야기를 같이 몰입하고 싶어서였어요. 어쨌든 이미지는 인간이 초월하고자 하는 욕망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초월이냐면요.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초월? 그렇죠. 어떤 대단하고 위대한 인간도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기 마련이잖아요. 이것만큼 아직도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보이네요. 제가 하나의 역사적 이야기를 통해 이미지가 어떻게 초월적 의미를 갖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자,
과거 프랑스 국왕들의 장례식은 죽은 자를 산 자로 대체하는 것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졌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통 프랑스에서 왕이 죽으면 왕의 시신은 40일 동안 전시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전시를 위한 즉각적인 내장 제거, 시체 보존 처리 과정에도 불구하고 시신은 부패하기 마련이죠. 그럼 왕가의 무덤이는 생드니 성당으로 이렇게 또 이송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시체는 썼겠죠? 그렇죠. 뭔가 물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만일 예컨대 또 이 왕이 전쟁을 하다가 아주 먼 거리에서 죽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왕을 또 피드니 성당까지 데리고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아무리 그 당시 요즘 기술은 뭐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막 했다 할지라도 일정하게 부패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때 왕의 임무를 전시를 한다는 것은 좀 거시기 하겠죠. 이런 이유에서 사라진 군주의 진짜 같고 정확한 초상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심지어 화가 자네클루는 개인적으로 프랑스와 일세에 마네킹까지 이렇게 제작했다고 하네요. 자, 죽은 왕이 모든 장신구를 치장하고 권력의 휘장을 두른 채 40일 동안 궁정의 식사와 의식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초상 마네킹이 말이죠. 이 초상 마네킹이 전시되어 있는 만큼 새로운 왕은 모습을 드러내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겠어요? 죽은 왕이 마네킹의 형상으로 살아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비록 마네킹이지만 네가 아직 나설 때가 아니다. 자,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즉위식을 거쳐서 일정한 의례를 치르게 되겠죠. 그동안은 마네킹은 왕인 거죠. 죽은 사람이지만 왕인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밀랍 인형의 초상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초월한 신령스러운 존재 또는 상징이 된 것이고 살아있는 누구도 함부로 그를 다룰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왕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좀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이 왕은 살아있는 사람 못지않게 어쩌면 그 마네킹이 지금도 있다면 대접받고 있지 않을까요? 아, 왕으로. 그렇죠. 우리 조상을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꼭 여기 지상세계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존중받고 위대한 왕으로 추앙을 받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미지가 유령이나 귀신의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죽음을 초월한 상태, 그리고 그 실체는 뭔가 반영, 그림자 같은 거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미지 오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좀 우리가 파악이 조금 오지 않나요? 네, 잘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조금만 더 조금 이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광화문 광장 있잖아요. 네. 거기에 두 가지 상이 있죠. 두 분의 상이. 그럼요. 저 정말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상과 이순신상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누군가 그 상을 파괴하려 하거나 심지어 낙서 등을 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여기 그냥 인터넷에 뭐 신문 기사에 막 도배가 되겠는데요? 나아가 이순신 장군의 구상을 파괴하려고 온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일본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거 완전 국제적인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근데 그냥 이순신 장군 상이잖아요. 상. 그래도 우리가 그걸 단순한 상으로 생각하진 않죠. 그렇죠. 그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걸 뭐 청동이나 돌로 운이하는 것이 아니며 그때는 여전히 그런 반응을 하는 여전히 그 상 속에 그 돌 속에 육신이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아닐까라는 것의 의식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상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고품질의 양분을 섭취한 신령스러운 부패될 수 없는 살아있는 존재만큼 더 위대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나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미지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초월, 초자연, 초현실 세계를 그린 초현실주의 작품을 한번 볼까요? 네. 죽음을 초월하려는 몸부림인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무의식의 세계의 탐험인지 일단 멀쩡한 눈과 이성으로 그들의 작품을 한번 감상하고 자,
봅시다. 근데 아마 멀쩡한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될걸요? 아방가르드 예술의 특징이었죠. 그렇죠. 이해하려 하지 마라. 최소한 자신이 어젯밤 꿈속의 이야기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서 보려고 한다면 어쩌면 볼지도 모르겠네요. 자, 먼저 막스 에른스트의 작품이에요. 어때요? 이 작품들에서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나요? 네, 에른스트 작품이 지금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좀 이런 말 하면 될까요? 공포스럽다라는 감정이 느껴져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작품을 보니까 뭔가 이건 살인, 죽음 이런 이미지가 느껴지거든요. 예, 저기 무슨 조류의 가면을 쓴 남자가 등장하고 남자 맞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자가 그 남자의 허벅지 앞쪽으로 막 쓰러지듯이 이렇게 기어 나온다 그래야 되나 쏟아져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러고 있고 지금 저렇게 잔인하게 칼로 이렇게 발에 큰 상처를 내는 모습 이런 게 되게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가 돼 있어서 좀 끔찍해요.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다이즘이나 구성주의 작품들을 봤잖아요. 그쵸? 그 작품들이랑은 분위기가 너무 다르네요. 그러네요. 네, 그 작품들은 약간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서 이해하기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 저희 초현실주의 작품은 구체적이죠. 네, 되게 사실적이에요. 어허. 네, 그리고 이 두 번째 작품에는 마치 돌 같은 사물에 바위 같은 사물에 사람 눈이 되게 사실적으로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그쵸. 마치 돌에 눈이 갑자기 생겨서 확 떠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신체 일부를 파괴해서 이렇게 막 혼자서 막 돌아다니는 아하. 그런 느낌으로 눈만 돌아다니는. 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되게 좀 기괴하고 네, 좀 오싹한 느낌이 드는 작품들이었습니다. 네. 저 작품에서 뭔가 오싹함? 두려움? 뭔가 좀 관련이 있어요. 그게 근데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 이거 좀 나중에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럼 좀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죠. 르네 마그리트의 다음 가짜 거울이라는 이 그림 어떻게 또 느껴지시나요? 네, 이 그림은 정말 좀 평화로워 보이고 마음이 좀 평안해지네요. 눈동자에 되게 푸른 하늘이 비치잖아요. 되게 맑고 밝은 그런 이미지고요. 그리고 저 눈 속에 들어가서 저 눈 너머에 뭔가 풍경까지 상상이 된다 그래야 되나? 저 파란 하늘 밑에 파란 잔디밭 푸른 초원에 뭐 양떼들이 뭐 논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노란 국화꽃이 가득 피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목가적인 풍경이 막 연상이 돼요. 네, 뭐 앞서 봤던 에른스트 작가 작품이 약간 악몽 같은 느낌이라면 이거는 네, 지금 이 마그리트의 작품은 되게 기분 좋은 낮잠을 자면서 꾸는 꿈 이런 그러네요. 느낌이 네네, 들어요. 네네네. 야, 다른 작품에 비해서 초현실주의 작품들은 굉장히 막 이야기가 많아지네요. 아무래도 딱 눈에 보이는 사실적인 묘사가 있어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초현실주의 작품 보면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진짜 자극하네요. 자, 그러면 르네 마그리트의 다음 작품 이미지의 배반. 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그다음에 골공들한 작품은 어떻게 보이나요? 네. 되게 특이한 게요. 누가 봐도 담배 파이프를 그려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지금 텍스트를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작가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뭐 이건 그림일 뿐이고 진짜 담배 파이프가 아니다 뭐 이런 뜻인지 이건 그냥 허상에 불과하다 이런 뜻인지 굉장히 난해하고요. 그리고 골콩드라고 하는 미친 사람 아닐까요? 네, 다음 작품은 뭐 노래에서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It's raining man. 네, 야, 비처럼 사람이 막 떨어지고 있는 네네. 네, 그런 작품인 것 같고 이게 비처럼 사람이 내리는 건지 혹은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건지 아하. 네, 아니면은 내가 여러 명이 복제되어 있는 거를 그려놓은 건지 아하. 진짜 K 아방가르드 예술의 진수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첫 시간에 우리가 뭐 양자역학이론 이런 것까지 나오면서 제가 되게 당황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네, 그런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마그리트 작품도 이미 밝고 이래서 좋은데 역시 아방가르드 예술이에요. 조금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비송은 좀 밝고 따뜻한 그림도 좋아하고 좀 발랄한 그림들을 좋아해요. 어쨌든 그래요. 그럼 조금 더 나가서 살바도르 달리 들어보셨죠? 그럼요. 네, 최근에 전시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작품에 뭐 초봄의 봄날이라든가 기타 등 작품들이 좀 보여지고 있죠. 그 네. 작품 외에도 호황미로 하면 또 카탈로니아 풍경을 그리기도 하고 이런 그림들이 좀 이렇게 보이죠? 네.
한번 또 이 그림에 대한 느낌을 한번 표현해 보시죠. 달리 작품은 마치 뭐 꿈꿀 때의 무맥락적인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사건과 사건의 맥락이 맞지도 않고 이 장소에 이게 있으면 안 될 것 있을 리가 없어야 되는데 등장하고, 그리고 시간의 흐름도 전혀 맞지 않고 막 무분별하게 나열되는 그런 느낌의 그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간이나 공간이 전혀 특정지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저는 이 작품보다는 솔직히 달리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 작품은 이렇게 녹아내리는 시계 작품이 아닐까 싶거든요. 소파에서 촥 녹아내리는 시계. 네네네, 맞아요. 마치 뭐 사람이면 한 번쯤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이렇게 축 늘어진 것처럼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런 나날들이 있잖아요. 멈춰버린 것 같기도 하고 네. 너무 빨리 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이 막 느껴졌던 그 대표 작품이 막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더 나가지 말고 다음 호암미로 작품을 이렇게 딱 보니까요. 저 노란색이 싹 따스하게 품어져 있고 저걸 풍경을 그린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제목이 풍경이잖아요. 마치 되게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어린 날의 그런 옛 감성이 막 자극되고 뭐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너무 좋아요. 스페인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까탈루냐 지역에 스페인도 지중해성 기후로 굉장히 날씨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보고 그러세요. 그래야 되겠네요. 이제 코로나로 다 끝나고 이제 옛날에 갔다 좋은 여행 상품이 나오면 제가 꼭 가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네, 되게 궁금해요. 그렇죠? 이 다다와 프랑스 젊은 작가 및 시인들의 그룹인 리테라티르라는 에서 시작된 초현실주의는 현실 뒤에 가려진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것, 그것을 바로 직관, 꿈, 그리고 프로이트에서 파헤쳐진 좀 무의식적 세계 등을 찾아서 1924년 파리에서 갑작스럽게 등장을 했어요. 그럼 아무래도 뭐 프로이트가 영향을 많이 줬겠죠. 네네네. 어쩌면 프로이트가 아니었다면 그런 꿈 같은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겠죠. 맞아요. 그 전까지는 약간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취급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혼자 꿈이니까 간직하는데 이런 거 말을 해도 되나? 말하면서 뭔가를 보게 될 수도 있겠네라는 것들을 통해서 좀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초현실주의 창시자인 시인 앙드레 브레통은 1924년에 초현실주의 서론에서 여기서 초현실이라는 단어에 꿈의 마력 또는 반역의 정신, 그리고 잠재의식의 신비가 스며들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의 선언문에서 초현실주의는 명사, 남성, 사고의 진정한 기능을 말로 또는 글로 표현하기 위한 순수한 영적 자동기술법, 이성에 의한 모든 통제와 모든 미학적 또는 도덕적 선입관이 이렇게 배제된 상황에서 구술된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는 거죠.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배고파. 근데 기타를 치고 싶어. 갑자기? 갑자기죠. 갑자기. 걔가 너무 아름다웠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네, 맥락이 전혀 없네요. 맥락이 없죠.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거기 뭔가 이유가 있어. 우리가 그걸 의식하지 못하지만 뭔가 그 사이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한번 추적해보자 라는 것에서 초현실주의가 있고 그걸 그림으로 그렸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현실주의는 하나의 양식도 아니고 미학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또 그보다는 사고의 지식, 감정, 이런 삶의 방식, 생활의 방식에 대한 부스러기들에 대한 관심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다다가 부정적이고 어떤 사회 비판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좀 어떨 때는 새로운 것을 막 해야 되니까 좀 자기 과시적이었다면 초현실주의는 인간과 그의 정신에 대한 좀 시적인 신뢰를 두면서 어떤 그 세계를 한번 차분히 한번 바라볼까? 라는 조금 진중한 자세라고 할까요? 그리고 인간성은 사회적 도덕적 인습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건 좀 다다고 비슷해요.
대신 직관과 감수성,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에 영향을 받은 초현실주의 작가는 제약받지 않는 진실을 표출해내기 위해 의식의 흐름을 위한 노력들을 좀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영적 기술법이라고 했는데 비슷하게 자동 기술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동 기술법. 자동 기술법. 뭐 시리 하이 빅스비 이런 느낌인가요? 내가 말하면은 뭐 알아서 적어주는 그런 기능들인가? 네. 자동 기술법?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건 뭐냐면 네. 내가 말하는 것을 저절로 써주는 기계가 실이라는 얘가 있다면 이건 좀 다르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뭔지 잘 몰라.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나의 의식하지 않는 그 무의식이 뭘 말하려고 있는 것 같아. 그럼 그 무의식이 뭐라고 말하는지 좀 알고 싶어. 네. 그 방법적인 툴을 하나 쓰는 게 자동기술법이에요. 오, 그 방법이 뭘까요? 자, 비송이 만약에 네. 조금 자기 방에서 불을 딱 끄고, 불 끄고. 그 다음에 빛이 안 들어와야 돼요. 네. 깜깜해야 돼요. 네. 이제 준비된 하얀 종이 위에 볼펜 자리가 하나 있어요. 네. 딱 종이를 들고 네. 딱 거기 펜 다는 데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없이 써야 되거든요. 생각 없이 쓴다고요? 근데 계속 막 생각이 들어. 내가 이거 왜 쓰지? 그렇죠. 뭐 하지? 막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든 땅을 쳐다보든 네. 하여튼 최대한 내가 내 의식이 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막 쓸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다가 그래도 한 5, 6분 정도는 막 생각이 날 거예요. 내가 이거 왜 쓰지? 뭐 저 뭐 꼬리에 꼬리를 물기도 할 테고. 그러다가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계속 한 10분 정도? 조금 의식이 강한 사람도 한 20분 정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 무언가를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작품을 나중에 불 켜고 볼 거예요. 그 상황이 자동기술법이에요. 와, 그러면 자동 기술법을 이용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무의식의 그 많은 단어들로 되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막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너무 신기하다. 이거 자기 전에 한번 해볼까 봐요. 뭐 제일 처음에 한참은 뭐 그냥 의식도 하다 보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넋을 놓고 뭐 쓰기 시작하면 어느 중간 정도 되면 문장이 나와요. 내가 이런 생각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것도. 자, 실제로 인간이 무엇을 완전하게 지각한다거나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인간은 보고, 만지고, 느끼고, 맛볼 수 있는데 그 행동의 주체가 얼마나 멀리까지 볼 수 있는지 또는 얼마나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지 촉감으로 무엇을 알게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맛보는지는 그가 지닌 감각의 양과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뭐 이를테면 시각이 좋은 사람은 좀 더 멀리 보겠죠? 네.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은 그걸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못 들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에 따라 좀 다르다는 것이죠. 비록 어떤 기구를 이용하더라도 결국 인간은 어느 시점에선가 확연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뭐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를 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다음에 우주는 못 보잖아요. 또. 그렇죠. 따라서 이 범위 밖으로는 인간의 의식적인 지식이 통과할 수 없는 영역이 늘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무의식적 세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와, 무의식적 세계도 진짜 말 그대로 뭔가 혼돈의 카오스네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마치 뿌연 안개가 가득한 곳에서 뭔가 괴물이 도사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으시시한 느낌이 드는 그런 미지의 세계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요. 또 이런 미지의 세계의 묘미는 좀 더 들어가 보고 싶고 정체를 알고 싶은 호기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비슷한 호기심 되게 많네요. 네. 근데 호기심을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호기심을 싫어한다고요? 네. 혹시 쇄신공포증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쇄신공포증이요? 미소니즘이라고 하는데 뭐 고소공포증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있는데 쇄신공포증은 처음 들어봤어요. 네. 쇄신공포증 그럼 이거 뜻이 뭔가요? 자, 이 말은 새 것이 안겨주는 불편함을 좀 거부하고 옛것에 안주하여 편안함을 추구하는 무의식적 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를테면 컴퓨터를 잘 쓰고 있는데 나에게 신종이 나왔어. 오,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됐어. 나한테 편한 거 늘 쓸 거야. 그것도 다시 배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또 이걸 모른다는 것을 듣는 게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 새롭고 낯선 것들에 대해 직면했을 때 어떤 공포감이 밀려오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나는 이를테면 좀 나아가서 신을 믿지 않아. 심지어 신은 없어. 더 나아가 무의식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그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모두 지배 장치에 불과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보통 불확실하고 비이성적인 것들에 대한 이성적 거부라고도 말할 수 있죠. 이거를 새신공포증이라고 그래요. 오, 좀 극단적인 예로 가는데요. 그렇다면 K는 신이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뭐 무의식의 세계가 정말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가요? 제가 언제 확신한다고 했나요? 몰아가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 불편한 생각을 제 말보다 좀 활용을 한번 모셔와 볼까요? 오, 새로운 인물의 등장. 네, 네. 전문가를 모셔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전문가의 대심리학자의 입을 통하면 우리와는 의식 발달 단계가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원시 종족은 영혼을 육체와 단일체로 보지 않았어요. 많은 원시 종족은 인간에게는 인간 자신의 혼뿐만 아니라 이 들판에, 초원에, 또 나무에 혼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야생동물이나 숲속의 나무에 일종의 심리적 동질성을 느낀다고 하고 있죠. 이 대표적으로 프랑스 유명한 민속학자인 루시앙 레비브엘은 이런 느낌을 신비적 관여라고 불렀어요. 오, 신비적 관여. 네. 나아가 어떤 원시 종족 중에서는 사람 속에는 뭐 하나의 혼만 아니라 여러 개의 혼이 있다고도 믿었거든요. 이 종족들은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속에 자신도 모르는 다른 자기가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 그렇죠. 예. 요즘 말로 하면 다중인격자? 뭐 이런 말이기도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이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점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완전하게 결합된 상태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억제할 수 있는 검정 앞에서는 쉽게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하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회사를 퇴근하고 예능을 보는데 제가 평소에 스트레스가 좀 쌓였었나 봐요. 정말 별거 아닌 예능 장면에 욱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게 화날 일이 아닌데 갑자기 급하게 욱해서 뭐 드라마 보다가 저 주기 전에는 막 화가 나가지고 작가한테 막 전화하고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전화할 뻔했잖아요. 그러네요. 우리는 이런 상태가 이렇게 앞서고 진보된 문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는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우리 역시 정신의 분열을 통해 우리 정체성을 잃어볼 수도 있죠. 뭐 가끔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특정 기분에 따라 사로잡혀 기분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요. 또는 비이성화되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뭐 기억하지 못해. 또 그것이 자주 반복되다 보면 너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말을 듣기도 하죠. 뭐 장난일 수도 있지만 좀 지속화된다면 그런 걸 마음속에도 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긴 하지만, 그런데 자기 통제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잔소리 많이 듣잖아요, 우리. 우리는 자기 통제에 대한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할 쯤에 친구에게 뜻밖의 지적을 받고 당황하기도 하죠. 뭐 예를 들면, 야, 난 약속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야. 난 한 번도 약속 같은 거 어겨본 적이 없어. 근데 친구가 무슨 소리지? 너 어제 또 늦게 나왔잖아. 네가? 네가? 그렇죠. 근데 자기는 한 번도 안 지켜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렇게 오늘날에도 의식의 단일성은 공고한 개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보기에는 의식이 너무 쉽게 깨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뭐 대단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까닭은 자신을 다스리는 상태가 지나치면 다채로우며 다양한 인간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여지가 없다는 거죠. 너무 좀 똑바른 말만 하면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맞아요. 너무 옳은 소리만 해도 친구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런 걸 열어두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지금까지 초현실주의에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초현실주의 작품보다는 좀 초현실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그 세계로 가기 위한 입장과 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봤거든요. 어쩌면 뭐 그림에서 누구랑 샤갈의 그림 보면 한 여인이 같이 날아가는 모습이라든가 거기에 뭐 붕붕 떠 있는 무슨 동물들이 보인다거나 이런 걸 보면은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달리의 어떤 작품을 보서라도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말해서 저 뭐야 별거 아니네? 아니면 뭐야 애들 장난이라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왜일까라고 관심을 갖는 그 순간에 초현실 작품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실제 다다나 구성주의, 절대주의 등과 같이 이게 지금까지 보았던 그림과는 초현실주의는 그 선언에서도 나름대로 밝히고 있듯이 뭐 양식도 아니고 또는 뭐 미학에 대한 문제도 아닐 수 있고요. 오로지 인간의 의식적 사고, 지식, 감정, 그런 생활, 삶에 대한 의식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라는 것들을 한번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는 것이죠. 솔직히 프로이드의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면 그런 생각들을 아무한테나 이렇게 말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 말을 하는 게 약간 터부시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어쩌면 타자들은 분명히 그걸 보고 있는데 자기만 몰랐던 건 아닐까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술 치료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미술 치료 정말 유명하고 뭐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그렇죠. 좋은 치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정도 되면 그림에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네요. 그림에는 그 사람의 심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겠네요. 그래요, 맞습니다. 자, 다른 아방가르드 미술과는 다르게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나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괜찮았나요?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아방가르드 예술을 했던 것과 달리 초현실주의는 작가가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나, 이런 초현실주의 작품들이 등장하게 됐나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뭐 어린이 상상화 같은 그림을 왜 이게 하나의 주의로, 사조로 놓고 이야기를 할까 하는 궁금증이 좀 풀렸고요. 오히려 전 재밌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초현실주의를 이해하는 또 다른 문을 한번 열어봤는데, 자, 오늘 같이 한번 맞춰보면서 안녕을 해볼까요? 네, 그럽시다. 네. 자, 하나, 둘, 셋. 안녕.